저는 최사묵이라고 합니다. 정신과 전문이고요. 전에는 주로 대학에서 근무하고 또 환자분들 치료하고 연구하고 논문 쓰고 이런 일 하다가 이제 개업을 한 지가 한 7년 정도 됐습니다. 제 환자분들 중에는 많이 들어본 질환들, 여러분 우울증, 불안장애, 공황장애, 강박증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특히 이제 도박 중독, 그리고 도박 중독 중에서도 또 주식 중독으로 오신 분들이 꽤 많고요. 제가 이제 전문의 초창기부터 이제 중독 학회에서 일도 하고, 또 저널 오브 비헤이비얼 어딕션이라고 하는 이 저널의 이제 편집위원으로 활동을 하면서 이제 중독에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특히 최근에 이제 주식 문제로 또 코인이나 이런 투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런 것들 좀 정리해보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여러분 어쨌든 여기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바쁜 시간 내서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은 이번에 이제 주식은 쉽니다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이 책은 이렇게 세상에 어떻게 나오게 된 건가요? 근데 사실은 제가 이 책을 냈다, 주식은 쉽니다라는 책을 냈다고 친구들한테 얘기를 하니까 야, 그 책에 무슨 대박의 비밀이 있을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대박의 비밀은 없는데 말씀드린 대로 제가 직업적으로 이 도박 문제 또 주식 중독 문제로 오신 분들 많이 만나면서 이분들이 처음에 들어올 때 하고 또 이 과정 그리고 심각한 상황이 올 때 여러 가지 상황들이나 조건들은 다른데 공통점들이 참 많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을 좀 정신과 의사로서의 좀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 그 생각을 좀 하게 됐는데 이분들이 경제적으로만 어려운 게 아니라 모든 인간 관계가 어려워지고 직업적으로 어려워지고 심지어는 법적인 문제도 생기고 이런 상황에 도달할 때까지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어떤 과정으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 어떤 투자의 어떤 경제학적인 관점보다는 이제 심리학이나 또 행동 경제학이나 또 정신의학적 관점에서 좀 풀어보자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사실은 그 주식시장, 투자, 이거는 자본주의 꽃이죠. 우리가 만약에 이 주식시장이 없었다면 이 유튜브도 불가능했고, 또 뭐 스마트폰이나 전기차도 아마 경험을 못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아시다시피 우리가 투자한 돈으로 기업이 성장하고 발달하고 그 돈을 또 이익을 주주들이 이렇게 공유하고 그래서 서로 윈윈하는 너무 아름다운 스토리잖아요. 근데 문제는 기업이나 또는 주식시장이 투자자들한테 돈을 돌려주지 않는다. 돌려줄 의무가 없죠. 심지어는 투자자들이 돌려주기도 전에 미리 스스로 급하게 이 이익을 보려고 하다가 정말 낭패를 보고 어려운 경우들을 많이 경험해서 저희 클리닉까지 오시는 경우들 그분들을 만나보면서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고요. 그런 것들을 작지만 제 투자 경험 또 많은 책들 또 제 임상 경험들 또 연구한 결과들을 토대로 좀 정리를 해보고 다행히 또 출판사에서 출간을 허락해 주셔가지고 세상에 나오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지금 장도 그 코로나 이후 때 이제 많은 분들이 처음에 들어오셨다가 요즘에 장이 좀 안 좋으면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여쭙고 싶은 게 이게 왜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 투자를 힘들게 하고 또 이제 궁극적으로는 좀 실패를 해서 이렇게 찾아올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사실은 제 책에도 그런 내용들을 주로 많이 담아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이해하기 쉽게 제가 슬라이드로 준비를 했는데 좀 슬라이드를 보여드릴까요? 자, 이 그림을 보시면 차들이 쭉 달리고 있는데 어떤 차가 이렇게 뭔가 추월을 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요즘에 많이 듣는 얘기가 경제적 자유란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참 좋은 얘기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 외래에서 오시는 그런 20, 30대 분들이 너무 힘들게 청춘을 태워가면서 학비를 벌려고 알바를 하고 이러면서 오시는 분들을 보면 그리고 또 회사원들 직장 내 스트레스 너무너무 많죠. 그래서 뭔가 좀
새로운 삶을 살고 싶다 이런 분들이 너무 많은데 이 경제적 자유란 말이 언젠가부터 우리 이 주위에 이렇게 맴돌게 된 것 같습니다. 생각을 해보면 97년이었겠죠? IMF. 우리나라가 그냥 부도가 난 상황. 그렇죠? 그래서 나라가 부도가 난 상황에서 각자 도생해야 되겠다. 이런 마인드들이 국민들한테 조금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제 기억으로는 아마 2002년인가요? 부자 되세요. 뭐 이런 카드 선전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제 기억에 그게 강하게 남는 거 보면 그때부터인가 우리가 부자 되라고 하는 게 덕담으로 알려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 게 좋은 거구나. 이렇게 축복도 해주고 응원도 해주고 부자 되라는 말을 쉽게 쓰게 된 것 같고 또 언젠가부터는 대박 나세요. 이런 용어들도 많이 쓴 것 같아요. 그러네요. 제 딸이 제 어릴 때인데 오래된 얘기입니다. 대박 이런 용어를 쓰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동안만 해도 이제 도박 치료를 했던 사람이니까 네가 그런 용어는 어떻게 아느냐. 그건 잭팟이라는 용어인데 그거 아빠 그게 아니라 이건 좋다는 뜻이야. 멋지다는 뜻이야. 그래서 제가 딸한테 배웠는데 지금은 뭐 대박이라는 용어가 정말 great, wonderful 이런 용어로 쓰이는 거를 저도 알고 있지만 아마도 대박이라는 용어가 그런 뜻으로 쓰이는 나라가 또 있을까? 우리나라 말고. 그런 생각도 좀 해봤는데 이제 작년 코로나 시작할 때 남들이 이제 뭐 코인으로 주식으로 아니면 부동산으로 많이 벌고 퇴사한 사람들 파이어족들이 미디어에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추월하는 차들이 하나 둘 생기니까 자기 속도로 이렇게 달리는 평범한 사람들 자기 속도 자기 방향으로 안전 속도를 지켜가면서 달리는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하나 둘 보내주기 시작했는데 계속 다른 사람들이 이제 앞서가면 이제 불안해지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추월차, 그래서 나의 방향과 속도가 애매한 분들이 얼떨결에 쫓아가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이유, 결국 어쩌다 주식이라고 제가 써봤는데 남들이 하니까 얼떨결에 시작해서 들어갔는데 대체로 이런 분들은 정말 옆 사람에서 아니면 미디어에서 얘기 듣고 종목 사고 뭐 분석도 없고 또 트레이딩 개념으로 사고 팔고 너무 쉬우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몰빵이라고 하죠. 집중 투자를 하고 또 이게 될 것 같으니까 뭐 이거 돈 더 빌려가지고 하면 더 큰 수익을 빨리 낼 수 있겠다 하고 또 심지어는 가족 몰래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 그림에서도 보면 앞에서 누가 가니까 덩달아서 가는 나중에 나오는 편향 중에 이제 이 홀딩 이펙트라는 건데 무리지어서 간다는 개념이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결국은 뭐 장세가 안 좋아지면 불안해지고 공포에 빠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나는 주식이 안 되나 보다 이렇게 이제 그만두는 그런 분들인데 두 번째 이런 분들은 결국은 자기 관찰이 필요하죠. 다시 시작해야 되죠. 그래서 나의 욕구와 동기가 뭘까? 왜 내가 정말 투자를 해야 되는가? 왜 그 투자 중에서도 주식을 해야 되는가?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내가 가지고 있는 속도와 방향이 무엇인가? 그것과 투자가 어떻게 접목이 되는가? 내가 만들고 싶은 행복에 투자가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점검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럼 내가 투자를 한다 그러면 내가 투자에 과연 적합한 사람인가? 예를 들면 제가 우연히 TV에서 이 반려견을 키우는 분들을 봤는데 반려견 3마리를 한꺼번에 키우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강아지 반려견 코칭해주는 전문가가 코칭을 해주셨는데 이 강아지들이 밖에 산책 나가면 너무 사나워지는 거예요. 집에서는 온순한데. 왜 그러지? 그래서 그 과정을 쭉 모니터를 해보니까 이 견주가 너무 바쁜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에 이 강아지들을 산책을 뭐 일주일에 한두 번 겨우 시킬까 말까 할 정도. 그 얘기를 듣고 그 코칭하시는 전문가분이 따끔하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견주분이 강아지 사랑하고 너무 좋은데 지금 환경적으로 강아지를 케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면
안 기르는 게 맞다. 환경이 뒷받침돼야 된다. 맞는 말 같아요. 정말 내가 투자에 적합한다고 한다면 내가 일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고 도움이 되는지 그런 걸 살펴봐야 되고 내가 가용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쓸 수 있고 내가 가진 돈, 투자할 수 있는 돈이 얼마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지 앞에 누가 한다 그래서 따라가는 건 패망의 길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두 번째 이제 성격 얘기를 나중에 할 텐데 결국 내가 투자하는데 여러 가지 심리적인 변화들이 생길 때 내가 과연 감당할 수 있는가. 그 보통 이제 리스크에 대한 얘기겠죠. 리스크에 대해서 이 변동성에 대해서 내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패턴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 또 특히 이제 20, 30대 젊은 친구분들, 이 젊은 분들이 내가 너무 늦다. 요즘에 뭐 금수저, 뭐 흑수저 얘기도 계속 나오지만 출발이 너무 늦고 이거 따라가려면 좀 무리를 하더라도 따라가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투자라는 게 결국 최소한의 돈이나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렇다면 성장이 먼저가 아닌가. 이분들이 자기 일에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자기 자신이 성장할 수 있는 뒷받침을 통해서 계속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소스들을 스스로 장만하는 게 우선인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하겠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첫 번째는 남 따라가는 경우였죠. 두 번째는 요즘에 이제 미디어들 특히 유튜브나 다양한 미디어에서 공부를 많이 시켜주죠. 좋은 콘텐츠들이 많은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 또 세상 돌아가는 일들. 그래서 공부를 진짜 열심히 하는 분들이 옛날보다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포탈이나 유튜브나 종목 토론실, 리디망에서 정보를 듣는 것을 공부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학생들도 보면 인강 열심히 듣고 공부 다 했다. 근데 사실은 학습이라고 할 때 그거는 학이죠. 습의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내가 스스로 다시 생각해보고 나만의 이 공부로 녹아들어야 그게 내 지식이 되고 또 남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될 텐데 그냥 듣고 아 그거야 라고 바로 행동으로 표현하는 이런 분들의 특징은 항상 질문이 똑같아요. 올라요? 내려요? 뭐 사요? 언제 팔아요? 언제 사야 돼요? 여기에만 관심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자기가 이 투자를 하는데 성장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은 제 생각에는 투자 철학과 전략이 좀 필요한 게 아닌가. 이 투자 철학이라고 그러면 여러 가지 정의가 있을 텐데 아마 그 밸류에이션의 대가 다모다란 교수 이런 분들이 정의한 거를 제가 차용을 하면 투자 철학이란 시장이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 그리고 거기서 개인이 어떻게 실수를 해서 이익을 낼 수 있고 얻을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자기만의 어떤 개념이라고 설명한다면 이 주식시장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거기서 내가 투자해서 수익이 생길 수 있다는 근거가 뭔지에 대한 자기만의 철학이 필요한 거죠. 그런 것들이 확립되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그걸 바탕으로 전략이 필요한데 전략은 이 다모다란 교수가 굉장히 많은 전략들을 나열하면서 설명하고 있는데 역사적으로 다 봤을 때 지속적으로 우세한 전략은 없는 것 같다. 다 어떤 특징들이 있고 장단점이 있을 뿐이다. 결국은 자기만의 가설을 세우고 판단하고 그것들이 결국 경험적 학습이나 성장을 통해서 계속 피드백 루트를 통해서 성장할 수 있는가. 그렇다면 그것은 좋은 전략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자기만의 전략들을 계속 실습해보고 경험해보고 실패를 통해서 성공을 통해서 학습해 나가고 지속적인 투자를 하기 위해서 그런 성장을 같이 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자, 우리 효율적 시장 가설 많이 이제 들어보셨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정보가 이제 효율성의 대표적인 거죠. 그래서 이 실제 우리가 어떤 주가에 영향을 미친 정보가 이미 다 많이 알려져서 이게 합리적으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근데 실제는 뭐냐? 투자자의 실수가 결국 초과 수익을 만든다는 개념이죠. 예를 들어서 한 기업의 가치가 현재 10,000원인데 신제품 생산이 됐을 때 가치가 12,000원이다. 이렇게 정해져 있다면
남들이 그러면은 어떤 사람들은 11,000원에 파는 사람도 있고 또 13,000원에 사는 사람도 있고 그건 실수를 한 거죠. 네. 결국 현실은 이 효율적 시장 가설에 맞지 않고 결국에는 이런 실수를 통해서 누군가는 시장 평균의 초과 수익을 얻는데 과연 내가 실수를 하지 않고 남들이 실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근거는 뭔가 여기에 대한 자기만의 철학이 필요한 것 같고 또 이제 많이 알려져 있는 이제 복잡계 이론이 있죠. 내가 열심히 일해서 노력해서 성장해서 그 결과가 노력한 만큼 꼭 나오지 않는 이 비선형적인 시스템이 이 복잡계인 특성인데 아마 콜롬비아 대학인가 마이클 모브신 이런 분들이 이제 많이 얘기했죠. 그 밖에도 많은 분들이 이 주식시장은 굉장히 이제 그 정규분포를 이루는 게 아니고 주가가 또 인간이 이렇게 비합리적인 것 같지 않고 또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시장 가격 균형이 없기 때문에 이제 복잡계라고 했는데 그림에서 본 것처럼 기업의 어떤 이익, 매출, 성장 이런 것뿐만 아니라 금리, 환율 요즘에 이제 금리가 이슈이긴 하겠지만 또 이거 외에도 결국 이제 팔고 사는 사람들의 심리 또 그 뒤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집단 심리 그 외에도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많이 경험한 것처럼 미중 정치적인 이슈 또는 코로나 이후에 백신이라든지 과학적인 이슈 또 록다운 당하면서 사회적인 이슈 이런 것들이 결국은 다 기업의 가치에 영향을 주긴 하지만 또 주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아주 복잡한 시스템 여기에 빠져 있는 게 운이죠. 사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그런 것까지 이제 이 주가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뭔가를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본적인 주식시장에 대한 개념들을 가지고 전략을 짜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제가 첫 번째, 두 번째 이유를 말씀드렸는데 사실 제 책의 제일 많은 부분들은 이제 세 번째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투자에 관련돼서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근본적. 아주 베이직한 펀더멘털한 한계가 있다. 그거는 인간의 심리 때문에 어렵다. 결국 심리라는 건 예전에 이제 이 두근두근 하니까 심장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뇌죠. 결국은 브레인이죠. 그럼 심리가 결국은 좀 풀어서 생각하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감정, 이모션이고 생각, thinking, thought고 behavior, 행동이죠. 이 세 가지가 대표적인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것들이라면 그 기저에 있는 것도 우리가 잘 모르고 또 실제 존재하는 무의식적인 욕망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의사결정, 투자라고 하는 선택 과정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데 이런 것들이 결국 투자하는데 아주 유리하게 작동하지가 않다. 그런 내용들을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이게 근본적이라는 거는 그러면은 약간 이걸 공부하고 막 훈련을 한다 해도 바꿀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인가요? 그거 완전히 100% 못 바꾼다 할 수 없지만 그만큼 어렵다라고 생각하면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은 게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개인 투자자들이 90%가 장기적으로 실패하고 심지어는 전문가 펀드 매니저들도 마젤란 펀드가 그렇게 유명한 이유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하고 경험을 쌓아도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게 아까 얘기했던 주식시장 자체의 특성도 있지만 인간이 가지고 있는 투자에 뭔가 안 맞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제가 이제 조금 뒤에 설명할 내용들은 어느 부분이 안 맞는가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릴까 하는데요. 결국 그 심리 투자하는데 결국 이런 거를 어느 정도 알고 투자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 인간의 내가 투자에 적합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우리가 고대 원시대 때 서바이벌 하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뭔가 빨리빨리 움직여야 되고 그 위험을 빨리 감지해서 도망가고 싸우고 이런 쪽에 발달을 할 수밖에 없죠. 그게 발달하지 않은 인종은 죽었을 거고 그게 발달했던 사람들이 남아있는 거죠. 그런데 주식 투자라는 건 아까 말씀드렸지만 뭔가 빨리빨리 뭔가를 하는 게 아니고 감정이 휘둘리는 게 아니고 자기 나름대로의 철학을 지속적으로 유지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어려움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또 우리가 돈이라고 하는 거,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필요한 거죠. 그런데 이 돈에 이제 상징성이 있습니다. 이 돈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 또 투자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 첫 번째는 이제 그게 욕구 측면에서 설명을 하면, 서바이벌, 그러니까 생존에 대한 정말 이 밥 한 끼 먹기가 어려운 경우에 돈은 다른 의미가 없죠. 생존이죠. 제가 감명 깊게 봤던 드라마 중에 나의 아저씨, 예, 아이유 씨 나오고 네. 이석균 씨 나오는 거기 보면 아이유가 그 처음에 첫 장면에 이 믹스 커피 서너 개를 한꺼번에 타가지고 줄인 배를 채우고 또 알바에서 남은 이 찌꺼기 음식을 집에 가져가서 먹는 장면이 나오죠. 만약에 이런 분들이 현재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는 이 돈이라고 하는 의미는 생존이죠. 서바이벌이죠. 사실은 이제 대체로 저도 라떼 세대지만 586 라떼지만은 예전보다는 너무 잘 살아졌어요. 우리나라가. 네, 산업화 민주화 거치면서 이런 생존의 문제들이 비교적 많이 해결되고 있는 건 또 사실입니다. 그러면 인간은 발전하기 위해서 또 다른 욕구가 작동이 되는데 성장, 자아 실현의 욕구가 좀 더 낫게 살고 싶고 멋있게 살고 싶고 또 사람답게 살고 싶고 이런 성장의 욕구들이 있죠. 투자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개인이 성장하고 기업이 성장하고 국가가 성장하고 이런 욕구들이 좋게 뭔가 선용이 되면 같이 발전하는 윈윈이 될 것 같고 세 번째를 보면 그런데 그 과정에 어떤 분들은 투자 세계에서 이제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매수자가 있고 매도자가 있고 또 짱 보고 있는 관찰자가 있잖아요. 이 세 그룹들이 결국은 서로의 심리 전쟁을 하면서 전투를 벌이고 있는데 누가 이길지, 누가 힘을 얻을지 기업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조금만 방심하면 또 다른 기업이 나와서 M&A 해버린다든지 정말 잘 나가던 기업이 하루아침에 없어진다든지 아시다시피 뭐 다우존스에 남아있는 기업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세상이 바뀌면서 계속 그 파워는 움직이고 있고 주식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굉장히 다양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욕구는 사실은 이제 도박과 주식이 다른 점은 처음에 진입할 때가 다릅니다. 도박하시는 분들은 큰 돈 벌려고 처음에 하는 게 아니고 재미삼아 하거든요. 호기심으로 하고 토토를 하던 뭘 하던 그런데 주식은 그게 아니죠. 재미삼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돈을 잘 벌기 위해서 들어가는 처음에 진입의 동기는 다른데 그래서 이렇게 각자의 이 도박은 결국은 이제 확률이 50% 미만의 확률로 배팅을 하면서 오래 하면 할수록 지는 게임을 하는 거고 주식은 나름대로 확률을 계속해서 올려가면서 장기적으로 이익을 쌓는 서로 다른 루트로 가야 되는데 제 외래 오시는 도박 중독 또는 주식 중독인 분들은 결국은 처음은 다른데 과정과 결과가 똑같이 갑니다. 주식을 도박처럼 하는 거예요. 그분들은 네 번째 욕구, 여기서 스릴감을 느껴요. 네. 뭔가 자극을 느끼고 스릴감을 느끼고 계속 팔고 사고 하면서 트레이딩을 주로 많이 하죠. 그러면서 거기서 뭔가 놀이공원에서 느꼈던 그런 흥분들을 그 안에서 느끼면서 이게 거의 중독으로 가는 길목에 작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 욕구들을 주식 투자를 통해서 채우게 되는데 이게 의식적인 영역도 있고 또 무의식적인 영역이 있어요. 그래서 욕구가 채워지는 건 바람직하고 우리 필요니까요. 좋은 일인데 실제로 많은 분들이 주식시장에서 실패를 하니까 이 욕구가 채워지지 않는 경우도 굉장히 많을 뿐 아니라 설사 욕구를 채웠다 할지라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심은 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욕망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욕구를 영어로 굳이 얘기하면 needs라고 하고 필요라고 하고 욕망은 desire라고 하죠. 네. 그래서 욕구를 채워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망이 무한되기 때문에 결국 뭔가 내가 성취를 해도 만족하지 못하고 또 더 큰 거, 더 센 거를 원하는 이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오는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이런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심리가 이렇게 작동을 한다는 거 그리고 좀 이따 제가 설명드릴 내용들 우리가 뭔가 선택의 과정, decision making 이런 의사결정 과정에 우리 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것을 이제 감정 행동 시스템 그리고 정보 처리 시스템
이 두 가지 시스템을 통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서 주식 투자라는 게 이렇게 좀 어려울 수 있다. 쉽지 않을 수 있다. 이 말씀을 좀 차근차근 드릴까 합니다. 책에서 그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의 뇌에 대해서 그 많은 부분들을 할애해 주시고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셨잖아요. 이 뇌의 특성과 네. 투자, 네. 이걸 연결지어서 우리가 어떤 부분을 좀 이해하면 좋을지 네.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 상자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몰라요. 겉에서는 모르는데 무서운 뱀이 들어있을 수도 있고 한 1,000만 원쯤 들어올 수 있다. 모르는데 그래서 이거를 손을 집어넣어서 꺼내려고 했을 때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그 구렁이랑 뱀이랑 네. 돈은 알고 있는 건가요? 네. 그럼 안 할 것 같아서. 둘 중에 하나는 들어있는 건 확실한데 네. 뭐가 있는지 모르죠. 네. 그래서 내가 이거 1,000만 원 굳이 얻을 포기하더라도 물려주면 안 되니까 그때 이제 불안을 경험하게 되면 위험을 굳이 감수할 필요가 없죠. 위험을 회피하게 되겠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1,000만 원 가지고는 그런 판단을 못할 수는 있지 몰라도 한 1억을 준다. 한 10억을 준다. 이 금액이 올라갈수록 이쪽에서 이제 기대 쪽으로 많이 갈 수밖에 없는데 그게 사람마다 다르죠. 네, 리스크에 대해서 테이킹 할 수 있는 그런 감수성이 사람마다 다르고 만약에 어떤 분들은 이쪽으로 선택했다 그러면 위험을 감수하게 되죠. 다른 말로 이게 자극을 추구한다. 그래서 같은 상황인데 성향이 달라요. 성격이 다릅니다. 기질이 다르다고 하죠. 이런 것들을 저희가 병원에서 조금 검사를 해보면 이런 기질 성격 검사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 기질이 타고난 성향이죠. 이 중에 자극 추구, 그러니까 위험을 감수하려고 하는 성향이 이분은 거의 만땅이죠. 네. 그리고 동시에 위험 회피 성향도 극단적으로 높아요. 그러니까 이런 성향을 가진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자극 추구 성향이 이렇게 높은데 위험 회피 성향은 매우 낮은 분들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표현되고 있는데 이분은 둘 다 높은 경향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 굉장히 이 자극 추구 성향이 강한 분들은 충동적이고 또 자제력이 좀 부족한 분들이죠. 그리고 이 위험 회피 성향이 높은 분들은 이제 불안 성향이 높으니까 미래에 대해서 부정적인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충동적이면서도 부정적인 예측을 하고 있으니까 결정을 잘 못해요. 그래서 이제 의사결정이 자꾸 우유부단해지고 결정장애처럼 이렇게 나타나는. 왜냐면 내가 하고 싶은 게 굉장히 많은 분인데 이 충동적이란 말은 뭔가 그걸 했을 때 잘못될 수 있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으니까 쉽사리 결정을 못하게 되는 그런 분들이 있고 또 이 충동적인 게 먼저 작동을 하면서 문제를 일으키고 나중에 이 위험 회피 성향이 나타나면서 후회를 굉장히 많이 하고 우울증에 빠지고 이런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이런 성향 자체가 굉장히 사람마다 다르거든요. 리스크를 감수하고 또는 리스크를 회피하는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성격이 기본적으로 투자에 영향을 줍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때 주로 사용하는 뇌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감정 행동 시스템으로 이제 보상 시스템과 회피 시스템이 있고 정보 처리 시스템으로 이 슬로우 시스템과 패스트 시스템이 있다. 이 얘기를 좀 드릴까 하고요. 좀 복잡한 얘기 같은데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 보상 시스템은 말 그대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서 결과가 좋게 나오면 그게 보상이 되고 그럼 그 행동을 강화해서 더 잘하려고 하는 그런 시스템이죠. 일종의 도파민 시스템이죠. 그리고 회피 시스템은 불안과 관련됩니다. 뭔가 내가 위험을 예측을 하고 그것을 내가 견지를 하면 좀 회피하게 돼서 나를 보호하고 안전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시스템이 본능적으로 작동을 하는 거고 슬로우 시스템과 패스트 시스템은 그 데니얼 캐너먼 생각에 관한 생각 저자시죠. 노벨 경제학상 받은 심리학자로서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2002년도라고 제가 기억하는데 거기서 이제 시스템 1, 2의 개념하고 유사합니다. 그래서 슬로우 시스템은 이 전전두 피질, 전두엽을 사용하면서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패스트 시스템은 즉각적이고 직관적인 생각을 하죠.
이런 것들이 사실은 동시에 작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 중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가가 이렇게 막 올라가고 있을 때 이게 제가 그림을 보니까 미국의 나스닥 그래프인데 네. 닷컴 버블 때인 것 같습니다. 2000년도, 네. 2001년도. 네, 그때쯤 쭉 이제 올라가고 있을 때 막 처음에 이제 기대하고 막 계속 올라가니까 흥분하고 나중에 이제 뭐 탐욕 자만이 끝까지 올라갈 때 이럴 때 결국 이 도파민 시스템이 흥분을 하면서 보상 시스템이 작용을 하면서 이제 버블이 계속 어느 위치까지 가다 터지면서 위기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 떨어지는 순간에 그 직전에는 이제 뒤늦게 들어온 사람들이 포모를 느끼죠. Fear of missing out. 네. 내가 뒤처지면 안 될 것 같은 맞아요. 불안감이 코로나 이후 때도 그랬어요. 뒤늦게 들어와서 꼭지에 네. 사는 분들이 반드시 생기죠. 그런데 이제 조금만 떨어지면 이 forward가 또 생깁니다. 이게 fear, 그 다음에 공포죠. undoubtedness니까 이게 불확실성이고 그 다음에 이 doubt, 의심, uncertain이군요. 그래서 공포, 불확실성, 의심 이런 것들이 이 불안이 생기면서 생기는 현상들인데 이때는 회피 시스템이 작동을 하고 불안과 공포는 조금 다른데 불안은 형태가 없이 이제 막연한 겁니다. 예를 들면 내가 이직을 했을 때 잘 적응할 수 있을까? 내 결혼 생활 잘 할 수 있을까? 이런 어떻게 보면 막연한 불안감인데 공포는 아주 구체적인 대상이 있는 것들이죠. 예를 들면 고소공포라든지 높이 올라가는 게 무서운 사람들 아니면 벌레가 무서운 사람들 이렇게 구체적인 대상이 있을 때 이제 공포가 되는데 처음에 이렇게 주가가 떨어질 때는 막연한 불안감으로 오다가 거의 폭락 수준을 오면은 이게 실제적인 공포로 나타나죠. 패닉이 나타나죠. 그래서 이제 패닉 셀도 하고 이렇게 나타나고 이러면서 계속 주가가 뭐 하향하거나 더 떨어지거나 그러면 처음에 이제 분노 감정, 화가 나죠.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화가 나기도 하고 자책을 하기도 하고 근데 그러다가도 힘이 빠지면 나중에 상심을 하고 우울하게 되는 이런 심리적인 변화들을 경험을 하는데 첫 번째 이제 보상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도파민 시스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 뇌가 이렇게 있는데 새로운 경험을 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맛집이라고 소개를 받아서 레스토랑에 갔다. 아니면 여행을 안 가본 데를 가게 된다. 그럼 새로운 경험이죠. 또는 매우 큰 자극을 경험했다. 이러면 주식시장 투자했는데 얼떨결에했는데 하루아침에 뭐 20, 30%가 초보자가 올라가는 경험을 했다. 엄청난 경험을 하게 됐다. 그러면 우리 뇌에 있는 이 복측 피계역, 우리 뇌가 이렇게 대뇌가 있고 소뇌가 있고 뇌간이 이렇게 있으면 뇌간의 제일 위를 중뇌라고 하고 그 앞쪽 부위를 복측 피계역이라고 하는데 여기가 도파민 생산 공장입니다. 네. 그러면 이런 경험을 하게 되면 도파민이 평상시보다 이제 많이 나오게 되죠. 그리고 도파민 길을 따라서 이 측좌액까지 연결되어 있는 루트를 통해서 도파민이 전달이 되고 측좌액에서 쫙 뿌려지면서 이제 만족감을 느끼고 쾌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거를 우리 뇌에 있는 걸 어떻게 알았느냐. 얼마 안 됐어요. 1950년대 얘기인데 이 쥐 실험을 했던 겁니다. 쥐의 뇌에 여러 가지 장치를 해놓고 이 위치를 그때 당시엔 몰랐을 테니까 임의로 랜덤하게 전기 장치를 해놓고 쥐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레버를 누르면 어떤 전기 자극이 가는데 어떤 부위는 한 번만 눌러도 더 이상 안 누르고 어떤 부위 연결해 다음에는 한 번 눌렀는데 이 쥐가 계속 누르는 거예요. 심지어는 보고서에 의하면 48시간, 심지어는 72시간을 누르고 그 사이에 먹이를 주고 딱짓기를 시켜도 전혀 쳐다보지도 않고 계속 누르다가 죽는 그런 쥐가 나오는 그래서 그런 부위를 쭉 매핑을 하고 지도를 그려보니까 나중에 이게 도파민이 흘러가는 길이라는 걸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제임스 올즈라고 하는 분인데 노벨상을 받았죠. 그 다음부터는 이게 도파민 시스템인데 우리 뇌에는 사실 도파민 시스템이 이 루트가 4개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우리 조현병 많이 들어보셨죠. 조현병은 다른 루트를 통해서 도파민이 너무 과도하게 작동하는 거고 또 도파민이 너무 부족하면
파킨슨병이라는 병이 생기죠. 네. 도파민이 우리한테 적절하게 필요한 건데,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도파민을 이 복죽피격에서 측정회까지 가는 이런 회로 보상 시스템 이런 것들이 적절하게 발전을 해야 사람이 성장도 하고 발전도 하고 혁신도 하고 나라도 기업도 발전을 하죠. 새로운 거 자꾸 추구하려고 그러고 기본적으로 이게 중요한 어떤 메커니즘인데 문제는 이게 과도하게 작동을 하면 이제 중독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결국 중독자들은 이 보상 시스템에 뭔가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경험을 했다. 아까 레스토랑에 갔다. 너무너무 맛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걸 기억을 합니다. 여기 있는 이제 해마라고 하는 이런 길쭉하게 생긴 구조물이 기억을 하게 되고 등 쪽 선조처럼 또 구조물이 이거는 이제 습관과 관련된 행동과 관련된 구조물인데 그러면 이런 좋은 정보들을 기억하고 있다가 습관적으로 자꾸 하게끔 만드는 작동을 해서 일종의 오케스트라처럼 이게 작동을 하죠. 그럼 나중에는 더 센 거, 더 좋은 걸 계속 요구하게 되죠. 이게 이제 보상 시스템이 작동하는 방식이죠. 자, 이게 주식시장에서는 어떻게 작동하느냐. 이 그림이 참 중요한 것 같은데요. 네. 이 보상 시스템의 특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대와 예측보다는 경험이 중요하다. 자, 예를 들면 내가 레스토랑에 가서 좋은 음식을 먹고 기분이 좋아질 때도 도파민이 나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측정을 해보니까 이 맛집에서 줄 설 때가 더 기분이 좋아요. 네. 기대를 하고 있을 때. 이제 이런 개념이고 두 번째 특징은 즉각적인 보상이 주어지는 경우가 나중에 지연된 보상을 주는 경우보다 도파민이 더 많이 나온다. 빨리 내가 뭔가를 얻었을 때 도파민이 더 많이 나온다는 얘기죠. 세 번째는 규칙적인 보상을 줄 때보다 언제 나올지 모르는 나오긴 나오는데 언제 나올지 모르는 그런 간헐적 보상일 때 도파민이 훨씬 많이 나온다. 이게 보상 시스템, 도파민 시스템의 세 가지 특징이거든요. 이걸 이제 주식시장에 적용을 하면 딱 우리들이 많이 보는 그런 현상을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기대와 예측. 네, 아까 제가 설명드렸지만 선물을 기대하고 있을 때가 더 행복하고 받을 때도 좋지만 그 선물을 기대하고 있을 때 너무너무 행복하거든요. 선물 받고 나서 하루 이틀 지나고 그 행복감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저희 딸 보니까. 어릴 때 얘기지만 몇 달 전부터 그 선물 언제 줘 계속 이렇게 기대하고 있는 게 그 행복감인 것 같아요. 미팅할 때도 그렇죠. 미팅을 기다릴 때 아름다운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이게 상상을 할 때 그때가 행복하고 맛집에 갔을 때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기대나 예측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재밌다. 도박하는 분들 똑같습니다. 강원랜드 카지노 가서 땡길 때도 재밌지만 가는 길이 훨씬 행복해요. 머릿속엔 이미 희망회로를 돌리면서 내가 거기서 대박을 터뜨려서 한몫 잡고 하와이 놀러 간다. 차를 산다. 이런 그림을 그리고 있을 때가 사실은 이미 도파민이 뿜뿜할 때거든요. 그래서 주식시장에도 결국에는 뭔가 지루한 거 이런 거는 재미가 없는 거예요. 항상 뭔가 미래를 얘기하고 성장하고 4차 산업이 어떻고 이런 것들이 도파민을 자극하게 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미래에 대해서 예측하고 기대하게 되고 이게 우리가 발전하고 성장하는 혁신하는 좋은 메커니즘인데 이 주식시장에서 그렇게 작동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가는 인간들이 우리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런데 이제 휩쓸릴 수밖에 없다. 두 번째 특징 말씀드린 대로 나중에 보상보다는 당장의 보상을 선호한다. 이때 도파민이 많이 나온다. 많이 들어보신 이제 마시멜로 스터디가 만족을 지연시키지 못했던 친구들 어릴 때 5살 때 그리고 그거를 지연시킬 수 있던 친구들이 성장해서 삶을 어떻게 살아가냐를 보여준 아주 장기간 스터디가 있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주식시장에서도 기다리질 못해요. 장기 투자가 기본적으로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빨리빨리 이득을 보려고 하는 메커니즘이 우리 뇌에 항상 작동하고 있거든요. 누구나 그렇습니다. 처음에 우량주로 장기 투자를
해야 된다더라 들었는데 실제 들어가면 우리 마음이, 우리 심리가 그거보다는 빨리 이득을 얻고 싶은 게 같이 작동하면서 문제가 생기죠. 네. 인터넷이 발달하기 전에 객장에서 주문하고 이럴 때가 있었잖아요. 옛날 얘기지만 그때는 아무래도 이게 회전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지금은 손안에서 네. 집에서 트레이닝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시스템이, 이런 보상 시스템, 즉각적인 만족을 선호하는 시스템을 더 자극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훨씬 더 회전율이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 이거는 다 증명된 얘기지만 회전율이 올라가고 많을수록 결국은 이득은 줄어든다. 네. 네, 이런 것들이 이미 증명이 돼 있는 것들이죠. 세 번째 특징은 이제 간헐적 보상. 실제 우리가, 저도 이제 메일을 자주 들여다 보는데 필요 없는 메일도 많아요. 그리고 SNS도 그렇게 중요한 정보들이 많이 없는데도 계속 들어가는 이유는 그 중에 하나씩 중요한 게 나오잖아요. 네, 그게 보상이라고 치면. 그래서 그거 하나 때문에 계속 들어가게 만드는 메커니즘이거든요. 우리가 회사에서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하고 규칙적으로 받는 월급이 규칙적인 보상인데 이건 느낌이 없죠. 감흥이 없죠. 당연한 거죠. 가끔 인센티브나 보너스가 나왔을 때 우리한테는 감흥을 주고 즐거움을 줍니다. 이게 간헐적 보상이죠. 도박이 무서운 게 이 간헐적 보상 시스템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거든요. 분명히 나오긴 나옵니다. 근데 나한테 나올지 뒷사람한테 나올지 모르죠. 그러니까 계속 앉아 있어야 되는, 결국은 카지노를 떠날 수 없게 만드는 메커니즘인데 똑같습니다. 주식시장도 결국은 언제 터질지 모르죠. 분명히 터질 수는 있는데, 그래서 이 주식시장에서 계속 머물게 만들고, 또 따박따박 나오는 배당은 재미도 없고 규칙적으로 보상을 주는 건 감흥이 없기 때문에 한 번에 뭔가를 크게 얻으려고 하는 이 대박을 선호하게 되는 거,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그 기저의 보상 시스템이 작용한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의 뇌가 저 기대, 예측, 즉각, 간헐적 이렇게 세팅이 돼 있는 상태거든요. 세팅이 돼 있죠.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뇌의 회로를 바꿔야 되나요? 뇌수술을 통해서. 네. 이게 만약에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그러면 인간이 발전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또 발전해야 되고, 새로운 걸 도전해야 되고, 혁신해야 되고, 성장해야 되고, 기업도 그렇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기대, 예측, 즉각, 간헐적 이런 게 아니라 이거에 반대편적으로 세팅이 돼 있으면 또 자본주의의 꽃과 그렇죠. 같은 이런 게 안 나타날 수도 있는 결국 거고. 인간이 또는 사회가 발전을 하지가 못했을 겁니다. 누군가는 질러야 되니까 누군가는 지르고 네. 또 도전하고. 결국 이런 거의 본능적인 시스템을 얼마나 통제할 수 있느냐는 개인의 어떤 특성에 따라서 또는 훈련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게 좀 지나쳐서 보상회로, 정상적인 이런 보상회로 사람의 성장과 발전을 추구하는데 잘 활용되는 보상회로가 뭔가 문제적으로 변화할 때는 이게 중독 현상이 생기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일상에서 가족들하고 재미있는 시간 보낼 때, 누구한테 인정받을 때, 칭찬받을 때 도파민이 나온다면 어떤 사람은 한 번에 100% 주가가 상승하는 경험했을 때 도파민이 1000이 나오고, 카지노에서 대박이 터진 경험했을 때 1000이 나오면 우리 뇌는 그 다음부터는 기준이 달라져요. 네. 100은 더 이상 의미가 없죠. 더 센 거가 기준이 됩니다. 그러면 1000이 기준이 되니까 900이나 800은 느낌이 없어요. 오히려 모자라다고 생각을 하죠. 그럼 그 정도를 계속 유지하려고 무리를 또 두게 되기 때문에 중독 현상이 생기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보상 시스템이 우리 뇌에 있는 수박 같으면 안쪽에 이 변연계에 주로 있는데, 그걸 또 컨트롤하는 기능이 전두엽이 있죠. 전두엽은 이 슬로우 시스템, 논리적으로 판단하고, 심지어는 이 중독 문제가 생길 때는 이 슬로우 시스템조차도 기능이 제대로 작동을 못하게 됩니다. 이게 워낙 강하게 작동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 두 시스템이 평상시에 균형을 갖추고 있던 것이 이 불균형 상태가 되면서 아까 말씀드린 이런 보상회로의 변화, 또 이 두 시스템 불균형, 그 밖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중독 현상이 생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중독이라 그러면 예전에는 물질 중독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물질이라 그러면 뭐 알코올, 마약, 담배, 이 영어로 substance 물질인데 이 물질의 정의 자체가 우리 뇌에 직접 들어가서 그 사람의 행동, 감정, 생각을 바꾸는 것 이게 substance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들어가서 중독 현상이 생기면 우리가 중독이라 그랬는데 가만히 보니까 어떤 물질이 우리 뇌에 직접 들어가지 않은데도 중독 현상이 생긴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경험적으로 또 학문적으로. 그래서 그걸 우리 행위 중독. 대표적인 게 도박, 게임, 성중독, 쇼핑 중독, 일 중독. 이런 것들은 실제로 어떤 물질이 뇌에 들어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뇌 아까 도파민 시스템에 변화를 주고 실제 생활에 문제를 일으킨다. 그러면 이 보상 시스템에 작동하는 게 그런 물질이나 어떤 도박 같은 것뿐만 아니라 돈도 영향을 주지 않을까. 연구를 해보니까 실제 영향을 줬다라는 게 이런 이미징 스터디를 통해서 확인이 됐습니다. 이게 이제 측좌에 아까 이제 도파민이 뿌려지는 그곳인데 여기서 이제 돈이 보상 시스템에 영향을 준다라는 그 fMRI 연구 결과죠. 그래서 이런 도박 중독 뇌나 마약 중독 뇌나 똑같이 보상 회로를 과도하게 활성화했을 때 중독 현상이 생긴다는 게 알게 됐고, 그 돈도 더 벌려고 하는 그렇죠. 거예요. 같은 메커니즘으로 하다 보니까 자제가 안 되고 컨트롤이 안 된다. 중독의 개념은 뭘 많이 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그러면서 문제가 생기죠. 경제적인 문제, 관계적인 문제, 생활의 문제가 생기는데 나중에는 그 문제를 본인이 인지를 합니다. 네. 그런데도 스스로 컨트롤 못하죠. 조절을 못하고 스톱을 못하고 그 행동을 계속할 수밖에 없는 그 상태를 일중독도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구나. 일중독도 물론 공식 진단명의 정신과 진단 분류에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우리 개념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이 행위 중독 중에 하나이긴 합니다. 네. 자, 지금까지 제가 이 도파민 시스템, 보상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이제 두 번째, 요즘에 이제 하락기, 장세가 하락기 때 네, 계속 올라가지 않고 언젠가 떨어지죠. 지금 뭐 7주, 8주 계속 떨어지나요? 네. 이런 상황에서 불안하고 나중에 공포가 오고 이런 이제 과정에는 회피 시스템 이게 작동을 하는데 우리 회피 시스템이 있었기 때문에 인간이 지금까지 생존할 수가 있었죠. 맹수한테도 도망 다닐 수도 있고 또 싸워서 이길 수도 있고 그것들을 감지하는데 중요한 구조물이 편도체, 복숭아가 따라서 편도체라고 하는데 여기 아믹달라라고 하는 이게 변연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종의 안전 시스템으로 화재 경보기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위험하다, 화재가 난 것 같다 그러면 삑 울려주는 그래서 사람이 이제 놀래서 긴장을 해서 뭔가 도망갈지 싸울지를 빨리 결정하게 도와주는 그런 시스템이죠. 공황장애라고 들어보셨죠? 네. 패닉 디소더. 결국은 이분들이 뭐 지하철이나 사람 많은 곳이나 아니면 상관없이 일하는 도중에서도 갑자기 식은땀이 나고 심장이 두근두근하고 호흡이 안 되고 쓰러질 것 같고 내가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이러다가 내가 죽을지도 몰라. 이런 급성 불안 상태, 공포에 쩌리는 이런 상태가 되는 걸 공황장애라고 하는데 이때 결국은 이 편도체가 알람을 막 울려대면서 우리 이 호르몬 체계에 변화를 주거든요. 그래서 이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되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막 나오면서 이게 신체적인 변화를 이걸 일으키면서 경고 사인을 내죠. 근데 문제는 뭐냐? 사자같이 맹수가 들판에서 달려오는 실제 상황이 아닌데, 실제 화재가 난 것이 아닌데, 화재가 난 것처럼 우리 뇌에서 울리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은 그 상황을 빨리 회피하려고 지하철에서 내리거나 그 장소에서 벗어나서 좀 살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하는데 몇 분씩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때 작용하는 게 저는 회피 시스템인데 이때 또 하나 이 뇌 구조물이 뇌 섬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건 고통을 느껴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주가가 떨어지고 불안해지고 이게 더 떨어질 것 같은 상황이 오면 불안, 공포에 쩌리는 게 아니라 정말 아픕니다. 고통을 느끼게 될 수도 있어요. 또 이런 것들을 또 기억을 하니까
나중에 이런 상황에서 주식시장에서 이런 걸 경험하면 그걸 다 기억하고 있죠, 해마가. 그러면 비슷한 상황에서 또 그걸 회피하려고 아예 미리 빠져나간다든지 패닉셀을 한다든지 그렇게 작동을 하는 게 회피 시스템이죠. 예를 들면 이게 아마 코로나 시작할 때쯤인 것 같은데 주가가 막 심하게 떨어질 때가 있었죠. 나중에 반등을 했지만 그러면 이런 그 뉴스나 미디어에서 뭐 객장의 이런 상황들 물론 이거 미국 시장인 것 같은데 그런 이미지 또는 주가의 어떤 숫자만 봐도 아니면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막 긴장돼 있고 불안한 목소리를 듣기만 해도 이 투자자들은 벌써 이 회피 시스템이 자동으로 작동을 하죠. 그러면 도망갈지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될지 빨리 판단을 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그런 또 스터디 중에 하나입니다. 위의 것은 이 보상여로가 작동할 때 기대할 때 그런 그림이고 요거는 뭔가 손해가 예상될 때 뇌의 반응인데 손해가 예상될 때는 이제 섬유 아까 이제 고통과 관련된죠. 실제로 굉장히 힘든 상황들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 요게 이제 회피 시스템에 대한 설명을 제가 좀 더 드릴까 하는데 손실이 조금씩 이제 구체화되면 불안해지죠. 불안이라는 감정은 어떤 것이냐? 불안을 느껴보신 적 있죠? 누구나 느끼는 거죠. 불안이라는 게 우리가 불확실성을 가질 때, 미래에 대해서 모를 때, 내 결혼 생활이 괜찮을까? 학교를 잘 다닐 수 있을까? 우리 아이들이 이제 유치원 다니다가 학교 갈 때 많이 느끼죠. 또 직장을 이직할 때, 아니면 미팅을 할 때, 어떤 사람 기대도 하지만 어떤 사람도 불안합니다. 사회 불안을 가진 사람들, 처음 보는 사람들에 대해서 많이 긴장을 하죠. 대인 불안, 사회 불안. 이 불안이라는 게 결국 불확실성에서 오는데 정말 우리가 운전을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운전하는데 진짜 안개가 쫙 껴있는 한 치 앞도 모르는 그때 정말 불안을 느끼게 되는데 내 몸의 모든 세포가 그냥 예민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날카로워지고 이런 상태가 이제 정말 불안이 됩니다. 이럴 때 이 불안을 줄이기 위해서 이 인간은 본능적으로 그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서 자꾸 뭔가를 확인하게 돼요. 이 강박적 행동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주로 우리가 뭘 확인하느냐. 주식 투자할 때는 자꾸 시세참 확인하죠. 필요 없는데. 뭐 조금 전에 봤는데 또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밤에 잠도 못 자요. 그래서 이렇게 자꾸 확인하는 게 일종의 강박적 행동이죠. 이게 정말 외래에서 오시는 분들은 강박증 환자처럼 메커니즘이 비슷합니다. 내 손에 더러운 게 묻었을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나면 이걸 우리가 강박적 생각이라고 하고 그러면 이 생각이 나면 너무 불안해지거든요. 그러면 내가 이게 전염이 돼서 내가 건강에 이상이 생길 것 같은 불안감이 엄습을 해오면 그 불안을 줄이기 위한 강박적 행동을 하게 됩니다. 손 씻는 거죠. 그러면 일시적으로 불안이 줄어들어요. 그런데 좀 있다가 또 그 생각이 침습해 옵니다. 자기도 모르게 자동적으로. 그러면 또 그 생각을 그 불안을 줄이기 위해서 또 행동을 반복하게 되고 문을 확인하는 것도 마찬가지, 가스불 확인하는 것도 그렇고 이 불안은 결국은 계속 강박적인 행동을 만들면서 사람을 힘들게 하죠. 일상을 방해하게 하죠. 주식 투자 하시는 분들도 이런 현상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이런 FUD, 공포, 불확실성, 의심 이런 것들이 팽배할 때 이게 좀 더 구체화돼서 정말 폭락을 경험했다. 뭐 20% 이상. 그러면 이게 불안이 실체가 되죠. 내 계좌가 이제 마이너스로 갈 수도 있고 그동안에 쌓였던 이득이 엄청나게 줄어들면서 이게 내 인생이 망하는 게 아닌가 이런 공포가 공포 영화처럼 막 엄습을 해봅니다. 이럴 때 이 공포에 우리가 쩌리게 되면 팍 얼어버려요. 어떤 분들은. 그런 이 존버가 되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우리가 정말 맹수가 나타나면 도망갈 것 같은데요. 얼어버릴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초등학교 때인데 지나가다가 어떤 나쁜 형들한테 골목에 끌려갔는데 소리도 못 지르겠더라고요. 겁이 나니까. 제 그 트라우마를 기억을 하고 있는데
평상시 같으면 그런 형들, 나쁜 사람들 있으면 소리 지르고 도와달라 그럴 것 같은데 막상 그 상황이 되면 그게 안 돼요. 소리가 안 나옵니다. 얼어버립니다. 주식시장에서 실제로 공포를 경험하게 되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완전히 이제 뇌가 셧다운이 돼요. 전두엽이 제대로 활동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머물게 돼서 비자발적인 장기 투자자, 존버가 되죠. 또 어떤 분들은 그래도 뭔가 힘을 내서 도망을 칩니다. 패닉셀이 되죠. 앞뒤 안 가리고. 그러면서 조금이라도 내가 여기서 살아나겠다. 남은 돈을 지키겠다. 그때는 돈보다, 내가 잃은 돈보다는 팔아서 손해보는 그 돈보다는 남은 돈이나 아니면 내 불안, 내 공포를 줄이는 게 우선이 되니까 살고 가야 되겠다 하면서 앞뒤 안 가리고 패닉셀을 하게 되죠. 이럴 때 또 작용하는 몇 가지 편향이 있습니다. 손실 회피 편향, 매몰 비용 오류 이런 것들. 손실 회피는 그 데니엘 카네만 책에도 잘 설명되어 있는데 우리가 100을 얻었을 때 어떤 기쁨보다 100을 손해봤을 때의 고통이 2배 이상이다. 그러니까 이 손실 회피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잘 팔질 못하거든요. 손절이 어렵거든요. 또 매몰 비용 효과도 그동안에 들였던 시간이나 에너지나 열정이나 공부한 거나 너무 아깝죠. 더 아까운 건 내가 고민하고 선정한 거, 선택한 것이 무너진다고 하는 그런 패배감. 이런 것들을 지키고 싶은 심리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면서 존버로 가게 되는 이 두 가지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결국은 지나치면서 손실이 계속 증가하게 되면 나중에는 화가 납니다. 왜 이게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을까? 이 분노란 감정은 내가 뭔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깨졌을 때 생기는 감정이에요. 예를 들면 이 비합리적인 신념이 다 있지만 이때는 내가 투자하면 무조건 이득을 봐야 돼. 주식시장에서 내가 돈을 버는 게 당연해. 이게 사실은 당연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신념 체계처럼 있거든요. 이게 이제 무너진 거죠. 그러면 짜증이 나고 분노가 생깁니다. 이 분노란 감정은 화살이 있어요.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남한테 가기도 하고 나한테 가기도 합니다. 남한테 가면 누가 있어요? 유튜버들 있죠. 이걸 왜 나한테 찍어줘서 전문가들이 아주 객관적이고 논리적으로 설명한 거고 본인이 잘못 판단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남 탓을 하게 됩니다. 희생양을 찾는 거죠. 그래야만 뭔가 내가 스스로 자책하는 게 희석이 되니까. 투사라고 하는 디펜스 메커니즘도 작용을 하고 또 어떤 성향을 가진 분들은 자책을 많이 해요. 그 화살이 나한테 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왜 그랬을까?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자책과 후회로 너무너무 힘들어집니다. 그런 분들은 결국은 남 탓을 하던 자기 탓을 하던 이게 길어지면 이렇게 가죠. 무력감에 빠지고 좌절감에 빠지고 너무너무 창피해요. 내가 그동안 공부하고 노력한 게 이거밖에 안 되나?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내 능력이 이거밖에 안 되나? 수치심을 느끼고 또 가족한테 너무 미안해요. 그동안 날린 시간, 가족 돌보지 못하고 여기에 투자한 시간 너무너무 미안한 마음이 들고 또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지니까 죄책감이 들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계속 지속이 되면 이제 내 인생을 다 잃어버린 것 같은 상실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게 깊어지면 병적인 우울이 오기도 하죠. 이런 심리들이 이 주식시장에서 계속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행동과 감정을 처리하는 보상 시스템, 회피 시스템의 설명을 드렸는데 또 하나의 이 정보 처리 시스템이 패스트 시스템, 슬로우 시스템. 이 패스트 시스템은 자동적이고 반사적이고 슬로우 시스템은 분석적이고 반영적이고 그래서 패스트 시스템은 충동적이고 직관적이고 슬로우 시스템은 논리적이다. 그리고 패스트 시스템은 주로 변연계 작동을 하죠. 아까 설명드렸던 편도체라든지 기저액. 그리고 슬로우 시스템은 주로 앞쪽에 있는데 전두엽에서 관련. 자, 그래서 이 패스트 시스템과 슬로우 시스템이 우리는 다 필요합니다. 우리가 정보 처리하는데
다 유용해요. 이게 이 오케스트라처럼 협업을 잘해야 되거든요. 분업도 돼야 돼요. 근데 보통은 동시에 작동을 못 해요. 하나가 할 땐 하나는 쉬어주고 하나가 할 땐 하나는 뒤로 물러나야 됩니다. 이게 서로 효율적으로 근데 이게 슬로우 시스템이 유리할 때 슬로우 시스템을 써야 되는데 슬로우 시스템이 필요한데 갑자기 패스트 시스템이 문제가 생기는 거죠. 예를 들면 코스피가 주가 10% 떨어졌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 바로 패스트 시스템이 작동을 합니다. 그러면서 아까 이 회피 시스템이 작용을 하고 뭔가 빨리 행동을 하려고 이제 신호를 보내게 되겠죠. 그럴 때 문제가 생기면 안 되는데 슬로우 시스템이 다행히 작동을 한다면 야 그거 원래 그런 거야. 원래 주식 시장에는 변동성이 있는 거고 10% 정도 떨어질 수도 있는 거야. 안심해. 그러면 패스트 시스템이 그걸 받아들이고 슬로우 시스템이 이렇게 해석해주고 논리적으로 풀어주는 거에 대해서 받아들이면 되는데 이게 분업 과정이죠. 문제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4차 산업이다. 그래서 뭘 투자를 해야 된다. 그래서 뭘 투자하니까 계속 공부하고 논리적으로 따져보고 분석할 때 이 슬로우 시스템을 쓰겠죠. 그런데 사람이 바쁘고 지치고 회사 일로 스트레스 받고 그럼 우리 뇌는 에너지가 한계가 있죠. 우리 뇌가 굉장히 적은데도 불구하고 거의 20%를 쓰니까 우리 메타볼리즘에 굉장히 에너지를 많이 쓰는 기관이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공부하면 지칩니다. 에라 모르겠다. 그러면 빨리 결정하고 싶다. 그럴 때 갑자기 패스 시스템이 나타나면서 야 이번에는 이 시대에는 이 기업이 좋은 거야 라고 누가 한마디 해주면 빨리 그동안 공부하고 이게 다 날아가고 빨리 판단해서 빨리 결정을 또 해버립니다. 이게 뭔가 이제 제때 매칭이 안 되는 그런 아주 안 좋은 경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그 정보 처리 시스템하고 또 보상 시스템, 회피 시스템이 우리가 투자를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준다. 이 얘기를 지금까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게 말씀을 들으면서 이게 정말 주식 투자가 쉽지만은 않고 주식시장의 역사가 증명하듯이 진짜 거기서 개인 투자자가 성공하신 분들은 많이 없잖아요. 90% 이상, 95% 이렇게까지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궁금한 게 딱 그건데 그러면 이거를 좀 이렇게 근본적으로 조금 바꿀 수 있는 완전히 바꿀 수는 없더라도 인간의 뇌를요. 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제가 조금 더 네. 설명을 드리면 이 그림을 보여드리면 그게 굉장히 어렵겠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면 이게 로또 번호인데 1, 2, 3, 4, 5, 6 이렇게 연달아 나오는 로또가 있고 7, 12, 13, 24, 29, 35가 나오는 로또가 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 그러면 어떤 걸 선택하고 싶으세요? 위에 거요. 위에 거? 네. 왜요? 뭔가 질서가 있는 것 같아요. 패턴. 특이하시네. 아니에요? 예. 로또 한 번도 안 사보셨죠? 로또요? 거의 안 사봤죠. 예전에 한번. 제가 이 수천 명한테 예를 들면 학생들 또 저희 환자분들 강의할 때 우리 의사 선생님들한테도 이걸 보여드리면 이렇게 연달아 나올 거보다는 이렇게 랜덤하게 숫자가 나올 것 쪽에 선택을 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 이렇게 위에 걸 선택하는 경우는 아주 특이한 경우입니다. 네. 잘 하실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확률은 사실 똑같죠. 확률이 같다는 건 예를 들면 공이 36개인데 36에서 1이 나올 확률하고 7이 나올 확률은 36분의 1로 똑같죠. 그리고 공이 하나 빠지고 나머지 35개 중에서 또 2가 나올 확률은 35분의 1이고 이런 식으로 결국은 모든 확률은 독립적으로 시행이 되잖아요. 저희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배웠던 잘 기억이 안 나지만 확률 보면 모든 확률은 독립 시행이다. 독립 시행이라는 개념은 앞에 것이 뒤에 것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요 이렇게 펼쳐놓으면 어떻게 됐던 간에 앞에 것이 뭐가 나와서 뒤에 영향을 준다. 이렇게 우리 시선이 이렇게 흘러가요. 독립적으로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확률이 똑같아도 실제로 많은 분들이
앞에 것과 연결지어서 현재의 판단을 한다는 거죠. 그게 유명한 도박사의 오류죠. 갬블러스 팔러시라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홀짝을 해도 예를 들면 홀이 3번 연속 나왔는데 그럼 여기서 내가 배팅을 할 때 홀로 할지 짝으로 할지 결정을 해야 될 때 앞에 홀이 3개 나왔다는 것과 무관하게 아무 상관없이 어차피 독립적으로 50%인데도 불구하고 앞에 홀이 나왔으니까 어떤 사람은 여기는 홀이 잘 나와. 패턴이 홀이야. 이게 대세야. 앞에 이게 나왔으니까 계속 뜰 거야. 이렇게 판단할 수 있고 이제는 이게 다 갔으니까 이게 나타날 거야. 우리가 성장주, 가치주 논의하는 거랑 비슷합니다. 네. 뭐가 나올지 모르는데 결국 이런 오류들을 범하게 되는 거죠.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본능과 같은 거예요. 확률에 대한 오해. 이 시장 차원에서는 결국은 이게 올라갈지 내려갈지를 찍는 그런 경우가 있다 그러면 만약에 100% 운에 의해서 찍어도 10회 연속 나온다 그러면 2의 10승이니까 1024명, 1000명 중에 1명은 나올 수 있죠. 그리고 20회 연속이 만약에 홀 이렇게 나오는 게 100만 명 중에 1명은 나오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미 주식 투자자가 1000만 명이라고 그렇구나. 가정을 하면 나오겠네요. 10억입니다. 10회 연속 상승에 홀. 사실은 우리가 10번이 아니라 3번만 이분이 맞춰도 대단하다. 이렇게 추앙을 하죠. 근데 실제로 10번을 맞을 경우도 1만 명이 나와요. 네. 20회 연속은 10명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모든 슈퍼개미들이 그러지는 않겠죠. 그렇지만 슈퍼개미도 순전한 우연으로 이렇게 나올 확률이 존재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건 시장 차원이고 주식 투자자 전반을 얘기하는 거. 개인 차원에서는 어떨까? 그렇죠. 개인 차원은 점점 하면 할수록 확률은 줄어들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10번 하면 결국은 1024분의 1로 계속하면 할수록 확률이 감소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돈을 잃게 만드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투자해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벡터가 필요한데 이걸 확률이 적어도 50% 이상을 유지를 계속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이 지속적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있을 때 하기 때문에 절대로 일회성 어떤 투자에서 승리한 것을 도취되면 결국 망하기는 지금 기름기다. 예. 이런 편향들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뇌가 개조되면 조금 더 이상적으로 통제하면 되지 않느냐. 많은 연구들을 해봤는데 감정을 완전히 통제하는 방법은 없다. 그리고 그러면 실험적으로 감정을 통제해서 실험을 해보니까 그 의사결정도 문제가 생기더라.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100% 불가능하다. 편향이라는 개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편향이 그 페스트 시스템의 하나인데 통제 환상이라고 제가 설명을 했는데요. 아까 이제 로또에서도 자동과 수동이 있는데 확률이 다를까요? 자동과 수동이? 거의 같겠죠. 거의가 아니라 100% 같아야 됩니다. 네. 만약에 1%라도 어떤 게 높다면 거기서 사야죠. 그런데 확률이 같은데도 왜 자동과 수동을 만들어 놨을까? 그 이유는 수동보다는, 자동보다는 내가 마킹을 했을 때 내 경험이나 내 아이디어나 내 꿈에서 견지해 준 거나 아니면 이 로또 번호 알려주는 회사에서 찍은 그 번호를 내가 배팅을 했을 때 결과에 영향을 줄 거다. 결과에 영향을 줄 거다. 그 통제 환상이거든요. 이게 공부를 했을 때도 이게 작동을 합니다. 예를 들면 정말 이 도박하시는 분들과 다르게 주식하시는 분들 공부를 많이 해요. 학구파들이 많아요.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정말 책 읽고 준비해가지고 투자를 했는데 그게 더블이 되고 이렇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나한테 초점이 맞춰집니다. 내가 분석을 잘해. 나는 주식의 천재야. 그래서 나는 금방 부자가 될 수 있어. 벌써 이제 이 보상 시스템이 과도하게 작동을 하죠. 그러면 이 1000만 원 투자한 게 작아 보이죠. 무리하게 또 대출해서 투자해서 지릅니다. 그러면 결국은 실제 실력이 나타나게 되죠. 이런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또
제가 이제 책에는 다양한 편향들을 설명했는데 여기서 몇 가지만 보여드리면 사후 확신 편향이 많죠. 결과가 나온 다음에 설명할 수 있는 거는 흔하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주식시장, 마감 주식시장이 다 그런 거죠. 이런 걸 듣다 보면은 이미 다 예견된 것 같아요. S&P 500이 떨어지면 코로나 확산이 우려돼서 떨어졌다고 설명하는데 다음 날이에요. 바로. 그러면 코로나 문제가 이미 반영이 됐다 그러면서 올라간 걸 설명을 합니다. 결국 결과론이죠, 한마디로. 그래서 결과를 안 후에 돌아보면 어떤 개연성이나 메커니즘이 있어서 분명히 일어난 것처럼 보이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약세장이든 아니면 예전에 강세장이든 설명할 수 있는 이유는 지금 상황에서 결과적으로 보면 수십 가지죠. 네. 근데 결국은 그 일이 벌어진 다음에 우리가 알 수 있고 100%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선택적 기억이 많아요. 딴 것만 기억합니다. 도박을 했던, 주식을 했던. 그래서 몇 번 수익을 한번 크게 내면 이 주식시장에서 쉽게 수익을 낼 것으로 선택적으로 기억하고 잃어버린 건 잘 기억을 안 하죠. 고통스러우니까. 이런 편향들도 많이 있고요. 이 손절이 어려운 세 가지 대표적인 게 손실회피, 아까 잠깐 말씀드린 거. 또 매몰 부용 오류, 보유 효과. 보유 효과는 이게 내게 아닐 때는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데 이게 내게 된 다음부터는 너무너무 좋아 보여요. 그래서 이제 심리적인 가치의 프리미엄이 붙어버리죠. 그러면은 이 가격이 올라가고 좋은 소식만 또 선택해서 듣게 됩니다. 그래서 나쁜 소식은 걸러버려요. 그러면서 더 자기 편협된 경직된 생각이 굳어지는 그런 경우들이 생기게 되고, 매몰 비용 오류는 그동안 들어갔던 시간, 에너지, 열정 이런 것들이 다 날아간다고 생각하니까 손도 못 대고 버티게 되는, 이게 손절이 어려운 경우죠. 그래서 제 책에는 이런 다양한 편향들을 좀 리스트업을 해서 자기가 체크를 해보고, 완벽하게 편향을 컨트롤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내가 투자를 한다면 주로 작동하는 이런 편향이 뭔가. 사실은 이 편향이 일상생활에서는 크게 지장을 주진 않는데 중요한 결정, 돈이 오고 가는 중요한 결정에는 상당히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주로 내가 어떤 편향을 가지게 되는지를 점검해 보는 것은 또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주식 투자해서 돈을 벌었다, 결과가 좋은 거잖아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내가 선택도 잘하고 과정도 좋았다라고 착각하기 쉬워요. 반대로 결과가 일시적으로 안 좋았을 때도 뭔가 과정도 안 좋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판단하기가 쉬운데, 왜냐면 결과가 확실하니까 우리가 판단하는데 과정은 분석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오류가 있습니다. 투자의 세계는 결국 이게 지속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 이 아웃컴, 결과뿐만 아니라 과정을 들여다봐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결과만 보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실제로 잘하는 분들은 비즈니스 하는 분들, 그리고 뭐 스포츠 구단을 운영하는 분들은 이분이 예를 들면 야구 구단이다. 홈런 한 방 친 거 가지고 이분한테 그렇게 좋은 가치를 매기지 않죠. 실제 전체적으로 이 시즌 동안에 얼마나 타율을 냈고 통계적으로 다 분석을 하죠. 그래서 확률적 사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 의사 과정의 어떤 그 프로세스에서 얼마나 이분이 효율적이고 건강한 과정을 밟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고, 그 과정을 계속해서 밟아 나가는 것이 결국 투자다. 결과보다도. 그러려면 이게 습관이, 루틴이 있어야 이게 가능하거든요. 결국 우리가 어떤 위험한 상황이나 급박한 상황에서 어떤 행동을 자동적으로 할 땐 평상시 가지고 있는 태도나 가치관, 생각들이 드러나게 마련이죠. 항상 변화가 있고 변동성이 잦은 이 주식시장에서는 기본적인 그런 투자에 대한 태도나 마인드, 철학, 전략이 잘 서 있는 분하고 그렇지 않은 분은 결국은 과정이 다를 수밖에 없고 그것이 쌓여갔을 때 최종 결과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많은 분들이 코치를 해주시지만 결과뿐만 아니라 과정을 기록하자, 이런 얘기를 하죠. 제 책에 이제 인용한 내용이지만 이 2x2 표가 나오겠죠. 그래서 과정도 좋고 결과가 좋으면 당연한 성공이고, 열심히 공부해서 수능에 합격한 경우, 근데 과정이 좋은데 수능에서 떨어졌어요.
너무 안타깝지만 불운했다 볼 수도 있고, 과정은 나쁜데 결과가 좋았다. 우리가 행운이라고 그러죠. 과정이 나쁘고 결과도 안 좋으면 당연한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볼 때는 이런 행운을 경험했을 때가 굉장히 제일 안 좋을 때인 것 같습니다. 과정이 안 좋았는데 결과가 좋았을 때, 그래서 뭔가 내가 제대로 준비해서 투자한 게 아닌데 결과만 좋았을 때, 이때가 독약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병원에서도 어떤 검사를 통해서 보면,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 카드 4개 중에 이제 어떤 걸 선택해서 가상의 배팅을 시켜봅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의사결정을 하는지 과정을 보는데, 이렇게 들락날락 이게 수익이 생기고 떨어지고, 이런 경우는 주로 어떤 거냐면, 이 결과도 마이너스로 끝났죠. 결과도 마이너스, 손해를 보고 끝났지만 과정도 한 번에 크게 이득을 보려고 그런 쪽에 선택을 하다가 크게 손해를 보는, 조금씩 이득을 보고 조금씩 손해보는 의사결정을 하지 않고 한 번에 큰 이득을 보려다가 손해를 보는 그런 과정들을 밟다가 손해를 보는, 결과적으로 그런 케이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투자라는 게 운의 영향을 많이 받는 활동이고, 오랜 기간이 흘러야 좋은 결과가 나오는 그런 복잡한 시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좋은 결과가 나올 확률이 높은 방식으로, 계속 그런 방식으로 투자를 해야 되겠고, 그리고 그것이 나오기 위해서는 시간적인 게 필요하다. 그래서 결국은 투자하기 위해서는 이게 장이 올라갈까 내려갈까 이게 아니라 정말 자기 자신에 대해서 또 자기의 관점에 대해서 질문하고 확인하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지속적으로 가능해야만 투자가 가능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림을 아까 보여드렸죠. 네. 몇 가지 이제 그 뒤의 상황인데, 네. 이분들이 결국은 이 무력감, 수치감, 죄책감, 나중엔 상실과 우울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너무 열심히 달려왔거든요. 투자한다고, 공부한다고. 사실은 그럴 때는 자기를 돌아볼 타이밍을 얻지를 못해요. 우리가 뭔가 인사이트를 얻을 때는 결국 어려움을 경험할 때인 것 같아요. 네. 이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속도가 느려지거든요. 또 일부러 늦춰져야 됩니다. 이럴 땐. 많은 분들이 여기서 실수하는 게 내가 가진 상실을 빨리 복구하려고 합니다. 무리하게 또 돈을 빌려서 들어가거나 내가 손해본 것들을 빨리 복구하겠다 그러면서 문제가 커지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때 빨리 하려고 그러지 말고 속도를 반드시 늦춰야 된다. 그리고 이분들이 힘든 이유가 돈을 날린 것뿐만 아니라 말씀드린 대로 시간, 열정, 자존감, 심지어는 체면. 우리 한국 사회는 체면 강하잖아요. 그리고 미래에 대한 목표와 희망을 다 잃어버렸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운 거거든요. 실제로 이게 상실이며 트라우마입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위로를 합니다. 야, 그거는 투자할 때 수업료야. 잃어버렸다고 생각하고 수업료라고 생각해. 근데 이분들이 그게 정말 수업료라고 생각한다면 배우는 게 있어야 되죠. 네. 거기서 배우는 게 있으면 수업료가 될 수 있는데, 너무 큰 돈을 날리면 그 수업료의 가치가 의미가 없을 수도 있고, 더 중요한 거는 정말 무엇을 배웠는가, 그 상실을 통해서 무엇을 배웠는가, 투자라는 게 뭐고, 내가 투자에 적합한 사람이고,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정말 제대로 배우는 계기가 된 건가, 그런 관점, 투자에 대한 관점이 있고, 두 번째는 내가 그러면 다 잃은 건가, 우리가 잃었을 때 그래도 남은 걸 보게 되거든요. 이게 굉장히 심리적으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우울에 빠지고 불안에 빠지고 고통 중에 있을 땐 내 인생이 다 이제는 의미가 없는 것 같고 고통 중에 있는 것 같은데, 그럴 때 자세히 들여다보고 천천히 들여다보면 그래도 내 주위에 있는 게 있어요. 네. 작은 돈이 있을 수도 있고, 내 가족이 있을 수도 있고, 내 건강이 남아있을 수도 있고, 그런 거를 볼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9.11 테러라든지 어떤 전쟁에서 트라우마를 경험을 한 다음에 PTSD라고 하는 병이 생기기도 하죠.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자꾸 그때 기억이 떠오르고 고통에 빠지고, 그런데 이런 트라우마를 고통 중에서 계속 지내다가 그 중에 일부는 PTG라고 하는 현상이 생겨요. 포스트 트라우마틱 디스오더가 아니라
포스트 트라우마틱 그로스, 성장을 합니다. 네. 이 트라우마를 경험한 사람만이 고유하게 경험하는. 고유하게 경험해요. 인생의 가치를 새롭게 느껴요. 그래서 인생을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내가 살아왔던 방향이 문제가 있는 거구나. 전환의 개인점을 삼죠.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큰 돈을 잃는 것 그 자체가 고통이죠. 상실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딸려 들어갔던 시간, 돈, 열정, 많은 것들이 이 상실. 근데 사실은 이것들을 우리가 인정을 하고 인생의 포트폴리오를 재점검을 해야 됩니다. 돈 이외에 내 건강, 가족, 일, 이런 것들을 정말 재점검해야 될 중요한 시기가 되면 개미로 들어갔는데 파블로프의 개처럼 우리가 자동적으로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성장을 해서 인간이 되고 뭐 이렇게 될지 모르겠지만 현명한 투자자 찰리 문거나 워렌 버핏처럼 지향을 해야 되겠죠. 이런 성장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고통을 통해서 성장하고 실패를 통해서 성장하는 그것이 진짜 성장이 될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경험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내용들을 저희 책에 그럼 무슨 공부를 하고 어떻게 성장을 해야 되겠느냐. 단지 어떤 주식 투자의 어떤 기술적인 것뿐만 아니라 생각이나 또는 정서, 그다음에 태도, 또 기본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자신이 성장할 수 있고 그래야만 지속적인 투자가 가능하니까요. 이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됐습니다. 와, 소장님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정말 뭔가 되게 체계적으로 정리가 되는 것 같고 지금 굉장히 뭔가 힘들고 왜 이렇게 안 풀릴까 하는데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 그런 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잡히는 것 같아서 너무 좋은데요. 정말 많은 분들이 상담하러 오시고 제가 듣기로는 도박 쪽에서는 거의 최대 많은 인원을 상담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조금 기억에 남는 분들이 좀 있을지. 너무 많죠. 너무 많은데 최근에 오셨던 분은요. 너무 안타까운 경우인데 다 안타깝지만 40대 가장이시고 딱 들어올 때부터 벌써 얼굴에 우울하다 이렇게 써 있었어요. 창백한 얼굴에 부인하고 같이 오셨죠. 그래서 너무 우울해 보이셔서 최근에 뭐 힘든 일이 있으셔서 이렇게 여쭤봤는데 자살 시도를 하신 거예요. 차에다가 연탄불을 피워놓고 다행히 이제 살아나셨는데 너무너무 그 주식에서 문제가 생기고 코인에서 문제가 생긴 다음에 죄책감이 컸다는 겁니다. 나를 믿어주고 지지해줬던 가족 생각이 나고 또 내가 앞으로 이게 재건이 안 되고 회복이 안 될 것 같은 좀 무망감, 희망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절망감이 오면서 이제 난 끝이야 라는 생각이 들고 자살 시도까지 했었어요. 다행히 이분이 몸이 회복이 되고 또 마음이 회복이 돼서 지금은 열심히 이제 회복 중에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이 도박이든 주식 중독이든 빠지게 되면 돈을 잃는 게 아니라 정말 삶을 잃은 것처럼 느껴지고 고통에 빠지게 됩니다. 제가 그러면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많은 분들이 이제 투자를 하잖아요. 근데 과연 어떤 게 그럼 중독 수준이냐. 이제 이게 그러니까 도박 중독이라는 기준이 있거든요. 전 세계 정신과 의사들이 쓴 기준에 도박 대신에 이제 주식을 조금 이제 차용을 해서 설명을 드리면 9가지 기준이 있는데 첫 번째는 집착입니다. 영어로 이제 프리아큐페이션이라고 하고요. 이게 쉽게 얘기하면 우선순위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하던 일, 내가 좋아하던 취미, 내가 우선적으로 시간을 썼던 내용들이 다 뒤쪽으로 가고 시세창 보고 또 뭐 이 주식과 관련된 모든 관련된 일들을 하는 게 우선순위가 되는 거. 이게 집착이 되죠.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는 게 첫 번째 기준입니다. 두 번째는 내성이죠. 많이 들어보셨죠. 점점 세지고 아까 보상회로 말씀드렸지만 강해지고 더 많은 시간을 써야 되고 그래서 금액도 많아지고 시간도 많아지고 또 그때 이제 흥분도 더 세지고 세 번째는 그걸 안 하면 또 초조해지고 짜증이 나고 이제 월요일 날 빨리 오길 바라고 주말에 투자를 못 하니까 이런 분들도 있고 근데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게 내가 매일 주식을 하고 싶어서 도박을 하고 싶어서 막 불안하지는 않다. 그건 아니고요. 이 금단이라는 거는 매일매일 없어도 이런 것들이 반복되면 있다고 볼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는데 그래서 이제 내가 그만하자, 조금만 하자라고 조절하려고 그러는데 그게 잘 안 된다. 자꾸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그래서 이제 부정적 결과가 금전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문제, 대인관계 문제, 직업적인 문제 이런 게 다 생기죠. 도박 중독의 특징이 또 금전적 의존 상태가 됩니다. 경제적 자유는커녕 의존 상태가 돼서 투자하거나 또는 도박을 할 때 돈을 빌리기도 하고 또 손해가 생기면 가족들한테 친구들한테 돈을 빌려서 회복하게 되는 점점 어려워지는 금전적으로. 추격 매매가 굉장히 특징이에요. 아까 제가 강조했지만 문제가 생기고 손해를 본 다음에 이걸 빨리 받아들이고 상실해서 아픔을 좀 견뎌내고 새 힘을 찾아야 되는데 무리하게 그것을 빨리 회복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서 또 돈을 빌리고 이러면서 문제가 더 악화되고 커지는 게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증상 중에 하나고 이 모든 사실을 속인다는 거예요. 혼자만 알고 투자한 금액도 속이고 투자 자체도 속이고 몰래 하는 경우들이 많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게 드러난 다음에는 가족들이 너무나 큰 상처를 또 같이 받게 되고 배신감도 느끼게 되고 그것이 여러 번 반복이 됐을 때 겨우 가족들이 병원에 권유를 하게 됩니다. 마지막은 회피성 도박이라는 게 있어요. 살면서 얻는 스트레스도 있고 아니면 투자 때문에 얻는 스트레스도 있는데 투자를 하면 희망회로가 돌아가니까 또 이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때는 이런 괴로움이나 무기력이나 부정적인 정서를 회피하는 수단으로서 또 투자를 하게 되는. 그래서 이 9가지 중에 실제로 2가지 이상이 되면 조금 더 의심을 해봐야 되는. 굉장히 이제 조심스럽게 그 다음에 좀 자세하게 또 면담을 하고 이제 정확한 진단을 해야 되겠지만 이분들이 경제적으로만 어려워지는 게 아니라 가족들한테 이제 신뢰 문제, 거짓말하고 속였기 때문에 또 직장에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는 분인데 그 에너지를 엉뚱한 데 쓰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건강의 문제, 아까 설명드렸던 뭐 자살 위험에 빠지기도 하고 술이나 다른 중독의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정서적으로 상당히 힘든 스트레스를 받죠. 이분들의 또 대인관계는 고립이 되기 시작합니다. 돈을 여기저기서 빌려서 충당하다 보고 또 못 갚게 되니까 상당히 대인관계가 고립되고 소외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특히 다른 도박도 이제 많이 오시지만 주식 문제로 오시는 분들을 성격 검사를 해보면 이분들은 이게 위험을 감수하려고 하는 자국 추구 성향이 상당히 높은 분들, 충동 성향을 가진 분들이 많고 또 인지적인 측면에서는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전체를 못 보는 그런 숲을 못 보는 성향이 굉장히 특징적이게 많고 그래서 자기 고집이 굉장히 강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인지적 유연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자기 고집이 강하니까 또 보고 싶은 것만 보니까 이 여러 가지 새로운 상황에 대처 능력이 떨어지죠. 그리고 아까 설명드렸던 과정보다는 결과에 초점을 맞춘 의사결정을 많이 하더라.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돈을 날리고 또 여러 가지 시간을 날리고 정력을 날린 거 일단은 수용을 하셔라. 이걸 바꿀 수는 없다. 과거를 되돌릴 수는 없다. 빨리 상실감을 받아들이고 힘들지만 아픔을 받아들여라. 그리고 제일 먼저 또 해야 될 건 혼자 끙끙대지 말고 주변 사람들한테 도움을 청해야 돼요. 이것이 결국 변화의 시작이죠. 혼자 고립되면 부정적인 생각에서 계속 부정적인 생각을 더해갈 수밖에 없거든요. 어렵습니다. 사실 이것을 내가 인정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게 매우 어렵고 고통스럽지만 그게 변화의 시작이고 모든 투자나 매매는 일단은 중단을 해야 돼요. 근데 이게 되게 쉽지가 않아요. 혼자. 그렇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 가족들한테 도움을 요청해야 이게 거의 반강제적으로라도 또 이걸 멈출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 그러면 가족들이 굉장히 고통을 함께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가족들도 불안하고 또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이분들의 심리적인 고통도 함께 회복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까 잠깐 설명드렸지만 돈을 날리고 잃어버린 것뿐만 아니라 남아있는 거에 초점을 맞춰서 그래도 남아있는 자신의 가치 그리고 어떤 부분의 강점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그걸 성장을 시킬까에 초점을 맞춰서 회복을 하다 보면은 이분들이 처음에는 어려워도 시간이 가면서 많이 회복이 되고 도움을 받을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이게 제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되게 주식은 심리다. 이 책을 통해서 이제 주식 중독 이렇게 좀 이야기를 들었는데 되게 인생 전반에도 적용이 되는 듯한 느낌도 많이 받고 뭐 사업하다가 실패하는 그런 경우에서도 그 마지막에 그 새겨주시는 그런 교훈들을 계속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니까 매칭이 너무 맞습니다. 잘 제 되네요. 책에도 그런 얘기 써놨는데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고 손해를 보는 것만 배운다면 너무 안타깝다. 주식시장 안에는 제가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이게 병원일 수도 있고 장례식장일 수도 있고 전쟁터일 수도 있고 학교일 수도 있고 놀이터일 수도 있다. 우리가 어떤 욕구를 채우려고 하느냐 또 어떤 패턴으로 의사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경험들을 할 수 있는 곳이 주식시장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가 말씀하신 대로 인생의 어떤 꼭지, 어떤 가치, 어떤 원리를 배운다면 투자자로서의 성장과 가치를 경험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 네. 아, 이거 최상욱 저자님의 그 주식은 쉽니다. 이게 이제 이론과 경험까지 그리고 실제 그런 임상 수많은 데이터까지 다 종합된 결과물이네요. 꼭 한번 읽어보시면 너무 좋으실 것 같고 이 하락장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럴 때 공부 많이 하라고 하는데 좋은 교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요 원장님 끝으로 저희 웅달책방 시청자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시간인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제적 자유, 대박 이런 걸 외치는 시대에 살고 있고 우리가 이 시대를 뭐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축적하고 여유 있게 사는 거 너무 당연한 거고 그걸 기대하고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나는 내 속도대로 살고 있고 내 방향대로 살고 있는데 누가 자꾸 앞서 나간다고 하는 얘기를 들으면 초조해지죠. 아까 추월차선처럼요. 그래서 이 경제적 자유가 정말 좋은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그 이면에는 내가 직장 생활을 하거나 노동소득을 가진 그런 경우를 자유롭지 않고 오히려 노예나 속박이라고 생각하도록 은근히 붙이고 있는 게 아닌가. 실제로는 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땀 흘려 일을 하고 있고 세상을 돌아가게 하고 쌀을 생산하고 공장을 돌리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만 우리가 투자도 할 수 있는데 이런 이 노동의 가치가 점점 줄어드는 세상이 어쩔 수 없이 오는 게 아닌가 이런 안타까움이 있고 그렇다면 그럼 투자자 관점에서는 어떻게 봐야 되느냐 결국 투자를 한 번 할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할 거라면 그 투자금을 계속 모으는 소스는 결국 내 노동이다 또는 사업이다. 결국 이 경제적 자유를 가진 사람들도 결국 그걸로 하와이 살 것이 아니라 일을 계속 하잖아요. 그래서 좋은 일을 하시고 그걸 가지고 남들한테 뭔가 나누는 일들을 하시는 것처럼 일은 계속돼야 되고 투자자라 하더라도 내 노동이나 또는 사업이 같이 병행되거나 우선이 돼야만 특히 젊은 분들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야만 투자가 지속 가능하다. 이 얘기를 꼭 하고 싶고 주식이 요즘에 어렵죠. 그래서 많이들 이제 힘들어 하시는데 사실은 주식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제가 20년 정신과 의사 해보니까 인생 자체가 만만하죠. 아까도 말씀하신 사업도 어렵고 뭐 하는데 실패하고 그래서 정말 이 젊은 분들 뭐 알바, 물류센터, 편의점 알바하면서 어렵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런 분들도 있고 또 제가 상담하는 분들은 정말 이 부자분들 많거든요. CEO들도 있고 돈 걱정 안 하면 정말 행복할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이분들도 결국 자기 나름대로의 아픔이나 고통이 있고 우울과 불안이 있고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상담하면서 결국은 내가 우울하고 불행한 게 어떤 분들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이게 돈의 탓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우울하고 고통이나 이 불행 중에 돈이 해결해 주는 게 있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해결해 주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말 본질적으로 돈으로 해결되지 않은 것들도 굉장히 많다. 이게 헷갈리면 안 되겠다. 그래서 경제적 자유라고 하는 그런 추구를 하면서도 불구하고 조금 더 시야를 넓혀서 내 삶의 전체적인 포트폴리오, 경제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내가 어떤 걸 할 때 가치를 느끼고 행복을 느끼는지 이런 것들이 같이 구성이 되는 삶 전체를 바라봤을 때 투자도 잘 되고 또 행복할 수도 있다. 우리가 투자라는 건 의사결정인데 뭐를 얻기 위한 거죠. 그런데 얻기 위한 것, 선택은
내가 움켜잡는 것뿐만 아니라 뭔가를 놓는 행위이기도 하거든요. 둘 다 잡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속적인 투자를 위해서는 정말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욕망과 욕심을 버리는 순례자 같은 그런 길을 계속 걸어가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사람은. 아까 여러 가지 편향이나 뇌의 작동 때문에 완벽하게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은 없지만 조금씩 이런 것들을 컨트롤하고 자유로울수록 우리가 현명해질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는 투자가 잘 되고 성공해서 행복하는 거 너무 우리가 바라는 일입니다. 동시에 매일매일 행복해야 네. 그것을 경험해야 투자도 잘 된다. 내가 매일 우울하고 불안하고 짜증나고 스트레스 받고 대인관계가 안 좋고 이런 마음으로 살게 되면 일상도 어렵지만 투자도 제대로 할 수 없다. 우리가 판단하는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 투자가 잘 돼서 성공해서 행복할 수도 있지만 매일매일 행복을 경험해야만 투자도 잘 된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아, 네. 이 앞에 슬라이드 여기에 저 문구가 기억에 내리에 남는데,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사는 사람이 얼마나 예. 될까. 와, 그런 것 같습니다. 참. 네. 그리고 여기 보면 가난해도 부자들도 모두 다 네. 이런 문제들 하나씩은 갖고 팩트예요. 있다. 팩트입니다. 제가 네, 경험한. 정신과 의사이시면. 네. 뭔가 삶의 위로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진짜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뭔가 제 인생에 그런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를 다시 한번 재점검해보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네, 다행입니다. 아, 좋은 시간, 좋은 책 써주시고 이렇게 또 좋은 강의 해주셔서 너무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인터뷰 한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식은 십니다의 최사목 저자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누셔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